고구려 19대 왕, 광개토 대왕의 사후 2년 뒤인 414년. 집안의 국내성에는 하나의 비석이 세워진다. 그로부터 1500년이 지난 1880년, 잊혀졌던 비석이 세상에 다시 그 모습을 드러냈다. 넓은 영토와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를 호령한 제국 고구려. 거대한 비석은 광개토 대왕의 고구려로 들어가는 비밀의 문이었다. 중국 지반시. 기원전 37년 개국한 고구려가 400여 년 동안 수도로 삼았던 곳이다. 시내를 벗어나면 곧바로 수많은 고분이 나타나는데 집안의 고구려 무덤은 무려 12,000여 기. 비석은 그 가운데 서 있다. 중국에 의해 통제되던 비석은 2년 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면서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있지만 여전히 자세한 취재는 불가능했다. 이문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집안의 비석과 똑같은 형태로 복원된 서울 전쟁기념관의 비석을 찾았다. 여기에 1600년 전 고구려 사람들이 직접 새긴 당대의 기록 1775자가 적혀 있다. 과연 광개토 대왕이 남긴 유언은 무엇이었을까? 여기 보시면은 5번째에서 15번째쯤에 있습니다. 아, 저기 보이네요. 예, 저기 보면 국강상 광개토경 호태왕 존시교언 조왕선왕 하면서 광개토 왕이 살아계셨을 때 광개토 대왕의 유언은 이렇게 적혀 있다. 선조왕 모두와 자신의 무덤의 안전을 위해 묘 옆에 비석을 세우고 왕릉을 지킬 수묘인 제도를 비석에 새김으로써 착오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라는 내용이었다. 일단 광개토왕 능비는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장수왕이 이 비를 세울 때 아버지의 아주 빼어난 업적을 잘 기록을 해서 후세에게 널리 과시하겠다. 그런 내용이 비문에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원래 비에 세우는 목적은 광개토왕 스스로 수묘인들이 무덤을 지키는 데 혼란을 일으키지 말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성이 있었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왜 왕릉을 지키는 수묘인에 대해 유언을 남긴 것일까? 그 까닭을 짐작케 하는 하나의 단서가 집안에 남아있다. 바로 고구려 15대 미천왕의 무덤으로 알려진 서대묘가 그것이다. 서대묘는 도굴로 인해 무덤의 절반 이상이 파헤쳐져 있는 상태다. 기록에 의하면 342년 전년 모용황에 의해 시신을 탈취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중국의 신흥 강국으로 급부상한 전년은 고구려를 침공해 들어온다. 그때 국내성까지 들어온 전년이 미천왕릉을 도굴했던 것이다. 대왕이 보기에 그 왕실의 존엄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이제 선왕들의 무덤이 화려한 상태로 잘 보존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비를 세워서 묘 관리를 철저히 하자. 그것이 가장 첫 번째였을 것이고, 왕실과 국가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 필요했던 수묘제. 그런데 수묘제에 관한 내용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각 지역별로 선발할 수묘인의 숫자와 왕릉을 지킬 전체 수묘인 수가 적혀 있다. 무려 330가구다. 최근의 조사 발굴에 의해 중국 학계가 광개토 대왕의 무덤으로 확정한 태왕릉. 장수왕은 아버지 광개토 대왕의 유언에 따라 이 태왕릉 앞에 비석을 세우고 330가구에 달하는 수묘인을 지정해 무덤을 지키게 한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당시 신라의 경우 시조묘의 수묘인이 20가구, 통일신라의 1등 공신인 김유신의 수묘인 역시 20가구였다. 또한 중국 북연의 왕 고운의 수묘인 역시 20가구. 당시 사정을 놓고 볼 때 광개토 대왕의 수묘인 330가구는 엄청난 규모였다. 상대적으로 같은 시기에 고구려는 훨씬 더 규모 있는 수묘제와 능침제를 완비해서 동아시아에서 가장 규모 있고 완벽한 수묘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신라라든지 다른 나라 것을 비교해 보면 거기는 수묘인이 한 20호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규모가 아주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동아시아에서 고구려 광개토왕 때의 수묘제도는 가장 규모 있고 내용적으로 완벽한 그런 수묘 내용을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죽은 후에 묘를 안전하게 하려면 새로 데려온 백제인으로 묘를 지키도록 하라. 수묘인은 전매할 수 없으며 비록 부유한 자가 있더라도 함부로 살 수 없다. 법령을 어기고 판 자는 형벌을 주고 산 자는 수묘인으로 삼도록 하라. 비문에 의하면 수묘인은 구민과 신뢰한예로 나뉘는데, 구민은 요동 지역에서 차출한 사람들, 신뢰한예는 한강 유역에서 데려온 사람들, 즉 백제인들을 가리킨다. 가지고 수면을 치면서 여기는 수면을 친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만 그 6년에 광개토 대왕은 왜 백제인들에게 자신의 왕릉을 맡겼을까? 연루성이라든지 모루성이라든지 비문을 검토한 결과 이 백제인들은 396년 전투 결과 잡아온 전쟁 포로들이었다. 신뢰한예의 출신 지역이 이때 획득한 성과 같았다. 광개토 대왕이 즉위하기 전 고구려에게 백제는 힘겨운 상대였다. 평양성이 함락되고 고국 원왕이 전사하는 치욕적인 패배를 겪으며 백제는 반드시 이겨야 될 고구려의 원수가 돼 있었다. 그 오랜 수건을 광개토 대왕이 해결한 것이다. 그 결산으로서 이제 신내한에 백제 주민들은 이제 광개토왕의 무덤을 이제 관리하고 소지하는데 이제 데리고 오고 있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이제 고구려 사람들이 이제 광개토왕 때 어떤 정복 사업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국내성 지역에는 신내한에 수묘가 연호를 통해서 이제 그 광개토왕 때 넓어진 영역, 그리고 그들의 포로의 존재를 통해서 이제 강성해진 국력의 존재를 절실히 느끼게 되고 이제 자부심이랄까 긍지를 이제 가질 수 있었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이죠. 광개토 대왕의 유언은 영토 확장 전쟁의 결과 새로 편입된 지역의 백성들 또한 고구려 국민이라는 새로운 통치 질서를 알리는 선언이었던 것이다. 시조 추모왕이 고구려를 건국한 지 400여 년 만에 왕위에 오른 19대 임금 광개토 대왕. 이 비석은 그가 이룩한 정복 사업과 국가 통치 시스템의 비밀을 밝히는 중요한 열쇠다. 광개토 대왕이 왕릉을 지킬 수묘인으로 지정한 사람들은 바로 자신이 데려온 전쟁 포로들이었습니다. 비문을 보면 총 8차례에 걸친 전투 기록이 있는데요. 수묘인에 대한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알려면 먼저 이 전투 기록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과연 어느 나라와 싸워서 어떤 성과를 올렸을까요? 이곳은 고분 벽화와 그동안 발굴된 고구려 군대의 유적, 유물들을 토대로 만들어 본 가상의 고구려군의 전쟁 상황실입니다. 광개토 대왕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진두지휘하면서 전투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그때의 사령관실이 아마 이런 막사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광개토 대왕 비문에 나와 있는 전투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군의 진격 루트는 이렇게 여러 방향인데요. 중국의 여러 부족들이 밀고 밀리는 영토 다툼이 치열한 저 서북쪽 요동의 겨우
광개토 대왕의 군대는 요하를 건너 진격해 들어갑니다. 또한 북쪽으로는 숙신, 동부여를 공격하게 되는데요. 당시 동부여는 한반도 북쪽, 이 일대에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곳도 고구려의 관할하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서북쪽 요동정벌에서 고구려군이 어디까지 진격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왕위에 즉위한 지 5년째 되던 395년, 광개토 대왕은 거란족이 세운 패려 정벌을 단행한다. 비문에 적힌 단서는 4가지. 부산을 지나 염수를 건너 수많은 우마군량과 6,700영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공격 지역에 대한 가장 중요한 단서는 염수, 즉 소금강이다. 비문의 단서를 들고 요하를 건너기 시작했다. 광개토 대왕이 친히 군사를 이끌고 정벌에 나선 거란족의 일파 패려는 어디에 있는 나라였을까? 그 첫 번째 이정표는 의무려산. (50여 개에 달하는 기이한 봉우리와 험한 골짜기로 이루어진 산으로 이 일대에선 보기 힘든 풍부한 산림 자원을 갖추고 있다. 의무려 산을 넘자 다시 평원이 나타났다. 평원이 끝나는 지점에서 또 다른 산을 만났다. 노노루 산맥이다. 자동차로 불과 2~3시간 만에 나타난 2개의 산. 이를 보고 당시 고구려인들은 산림이 우거진 의무려 산은 부유한 산이라 해서 부산, 또한 노노루 산은 상대적으로 나무가 적은 특징을 살려 부산이라 부른 것이다. 나무도 하나도 산을 넘어 동몽골의 초원지대에 들어서자 떼지어 지나가는 소와 양, 말을 볼 수 있었다. 비문에 나온 우마군량이란 바로 이 일대에서 획득한 전리품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이때 획득한 6,700영이란 어느 지역일까? 마을을 지나던 중 거리의 표지판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영子就算是个村庄是那么意思。村那没那个嘛。 그냥 초는 연기를 한다. 이 일대는 내몽골 자치주에 속하는 전형적인 유목민 마을이다. 그중에는 고려 영자라 불리는 고구려 마을도 있었는데 60~70년대 우리 농촌과 비슷한 풍경이었다. 광개토 대왕은 부산을 지나 염수과에 이르렀다고 한다. 염수를 찾는다면 고구려가 확보한 지역이 어디까지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초원 한가운데 마른 땅이 나타났다. 这地方为啥不种别的？是咱玉米不种玉米，别的怎么不种呢？就是别的它是怕消减呢，抓住苗。 땅에 소금기 때문에 농작물이 자라지 못하는 것이다. 이 속에도 염분이 있다는 말이야. 아 맞아. 아 밑에 염분이 많다. 밑에 염분이 있다. 아. 이곳에 있는 거대한 호수 또한 호수 바닥에 소금이 쌓여 있는 특이한 염전 호수다. 호수 주변에선 소금 채취 작업이 한창이었는데 예로부터 대대로 이어져 온 염전이라고 한다. 비문에 적힌 소금강 염수란 바로 이곳이었다. 패려 정벌의 결과는 엄청났다. 내몽고 자치주 시라무렌강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이 광개토 대왕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비문에 의하면 전쟁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광개토 대왕이 친히 나선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군대만 보낸 전투입니다. 그런데 저 서북쪽 정벌과 북쪽 동부여 정벌은 왕이 진두지휘한 전투였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전투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남쪽 한반도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비문을 보면 광개토 대왕은 한강 유역에서 일단 백제와 만났고 그 뒤 고구려 군대는 한강을 건너 신라의 경주와 가야 지역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고구려군의 출발지는 지반의 국내성 아니면 당시 제2의 도시였던 평양성. 그렇다면 한반도를 완전히 관통해 내려갔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당시 한강에는 막강 백제군이 버티고 있었고 가야 또한 풍부한 철 생산력을 바탕으로 튼튼한 성장을 계속하던 나라였습니다. 과연 광개토 대왕의 고구려군은 어떻게 한반도 깊숙이까지 내려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군대가 한반도 남쪽으로 진출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최대 고비가 한강이다. 한강이 한눈에 바라다 보이는 아차산 일대에선 지금도 고구려 유적 발굴이 한창이다. 홍련봉의 이 유적은 전체 둘레가 정타원형으로 주변에 성벽을 쌓았고 안쪽으로 건물의 흔적이 보인다. 돌을 정교하게 다듬었던 고구려인들의 솜씨다. 여기 있는 건물은 군사용 막사입니다. 통상 이 정도 규모, 둘레가 200m 정도 규모고 물 저장 시설에 2개 있고 온돌방이 한 10개 정도 들어있는 그런 시설들인데요. 대략 100명 정도의 군사가 주둔하던 그런 시설입니다. 건물 중에는 땅을 깊게 파고 기둥을 세운 것과 돌과 흙을 섞어 담장을 만들고 지붕을 얹은 요즘의 축사 모양의 건물이 있다.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칸막이로 된 방, 이 칸 안에는 여기에 부뚜막이 있던 자리입니다. 온돌 고래가 있었고 여기 이제 부뚜막이 있었던 자리인데 아직 이제 부뚜막 입구는 안 찾았습니다만은. 음식을 조리하고 온돌방에 불을 떼던 부뚜막 입구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지금도 집자리 한쪽 구석엔 불에 그을린 숯덩이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단순한 경계 초소가 아닌 고구려군의 장기 주둔지였던 보루성. 발굴 결과를 토대로 고구려 보루성을 복원해 보았다. (200m) 넘는 성곽 안에는 물 저장 시설이 2개, 10개 온돌방이 놓인 건물이 들어서 있다. 이런 고구려 보루성이 아차산에만 20여 개 있다. 이런 유적들은 대부분이 작은 유적들이 여러 개가 연결된 개념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선형을 이루는 방어선 개념의 유적들입니다. 그래서 한 곳을 차지하고 주변 지역을 행정적으로 관할하기보다는 행정적인 관할 없이 병사들이 일종의 방어선만 유지하는 그러니까 선형 개념으로 연결된 그런 유적이고 이러한 것들은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구려 유적이 평지에 남아있지 않고 관방 유적만 남아있는 그런 것들과 연결시켜 볼 때 고구려가 이 한강 유역을 지배하는 과정이 신라가 이후에 한강 유역을 지배한 것처럼 영역 지배가 아니고 선형으로 지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루성은 한강 유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충주 지역을 지나 대전 부근까지 연결돼 있다. 이는 고구려군이 한반도 중부 지역까지 내려왔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광개토 대왕은 과연 어디까지 진출했을까? 신라의 수도 경주에서 중요한 유물이 발견됐다. 1946년 발굴된 왕릉급 고분 호우총.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 청동 항아리 호우가 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 호우의 바닥에는 선명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국강상 광개토지 평안 호태왕, 바로 광개토대왕의 시호였다. 이 시호는 광개토대왕 비석에 새겨진 것과 글씨체까지 완벽하게 닮아 있다. 이 호우가 왜 신라에서 발견되는 것일까? 충주시에 세워져 있는 중원 고구려비에는 당시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있다. 신라 톤의 당주, 고구려의 군대가 신라에 주둔했다는 것이다. 당주라는 고구려의 군사령관을 의미하는 것인데 바로 신라의 고구려 군사령관이 항시 주둔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신라가 고구려에 단순한 외교적으로만 예속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군사적으로도 항상 지배를 받고 있었다. 이런 표현이 중원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라의 사신이 급히 고구려로 향한 것은 400년. 당시 상황을 비문은 이렇게 적고 있다. 신라가 사신을 보내어 알리기를 외인이 국경지대에 가득 차서 성들을 파괴하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광개토대왕이 보병과 기병 5만을 출동시켰다. 고구려 군대가 외적의 뒤를 추적해 종발성에까지 이르렀다. 신라를 구원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이 전쟁에서 고구려의 최종 목표는 신라 해안을 어지럽히는 왜구. 따라서 고구려 군대는 한강을 건너 왜구가 출몰한 경남 지역까지 진격해 들어간다. 그렇다면 고구려군이 대승을 거둔 비문의 종발성은 과연 어디였을까? 종발성으로 상징되는 곳은 동네 복천동 고분군 부근의 산성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고구려군은 낙동강 하구까지 내려왔지만은 낙동강을 건너지 못하고 오늘날 부산에까지 내려왔던 것을 그렇게 보입니다. 현재 종발성으로 추정되는 곳은 부산 복천동 지역. 당시 김해를 중심으로 번성한 금관가야의 진입로에 해당하는 중요한 지역이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고구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까? 복천동에선 당시 지배자 무덤으로 보이는 대형 고분이 발굴돼 300여 점이 넘는 가야의 유물이 쏟아져 나왔다. 금동관, 금동장신구 등 가야의 문명 수준을 알려주는 유적들 속에 고구려의 것과 같은 형태의 무기가 포함되어 있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보이는 중무장한 기병이 입고 있던 갑옷과 그 형태가 같은 찰갑이 발굴된 것이다. 또한 찰갑 기병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목가리개도 출토됐다. 고구려는 말 또한 철제 갑옷으로 무장시켰는데 말 얼굴 가리개 역시 고분벽화에서 보던 것과 같은 형태다. 예, 이 광개토왕 그 남진이라는 것은 바로 이 고구려의 우수한 무기를 이쪽 지역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기마전술과 관련된 이 무기들이 이 지역에서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무사에 있어서 찰갑의 출현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판갑이 중심이었으나 이것이 찰갑이 나타나게 되고 또 이 기마전술과 직접적으로 중장 기마전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 이 마갑, 마주류가 이 지역에서 대량으로 출토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공격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 방어 능력을 뛰어나게 한 것이고 또 그러한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것이 이 공격용 무기의 변화입니다. 고구려의 영향으로
가야의 갑옷이 찰갑으로 바뀌게 되자 화살촉 또한 변화했다. 가야의 화살촉은 4세기 이후 길이가 눈에 띄게 길어지는데 이는 찰갑에 맞서 관통력을 높이기 위한 변화였다.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 부산 종발성에까지 이른 고구려. 그 결과 가야 연맹은 와해됐고 광개토 대왕의 이름은 이제 한반도 전역에 걸쳐 그 위력을 떨치기 시작한다. 당시 고구려 군대는 이름만 들어도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동부여도 고구려 군대가 출정하자 바로 항복했고 가야 역시 주민들 중 19은 고구려군에 투항했다는 비문의 기록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고구려 군대의 위력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한반도에서는 최강의 군대였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고구려 군대가 동아시아에서 위력을 떨치던 그때 중국은 흉노, 선비 등 북방 5개의 민족이 서로 견제하며 전투를 벌이던 5호 16국 시대였습니다. 중국 대륙이 절대 강자가 없는 혼란 상황이 계속되자 이 틈바구니에서 고구려는 국제 정세를 좌지우지할 한 축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서양의 패자는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기원전 27년 제국으로 발전한 로마는 고구려와 같이 전쟁을 통해 유럽과 북아프리카, 서아시아에 걸쳐 대단히 넓은 영토를 확보합니다. 그럼 만약 고구려 군대와 로마 군대가 맞붙어 싸운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가장 중요한 무기를 통해서 두 나라 군대의 객관적 전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쪽은 로마 보병, 그리고 저쪽은 고구려 보병입니다. 중무장한 병사들인데요. 갑옷과 투구는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한 장치이고 이 칼과 창이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만 봐서는 누가 이길 수 있을지 가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움 말씀을 위해서 모건대에 계시는 서영교 교수님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지금 이 두 병사가 있는데 말이죠. 로마 병사와 무기와 고구려 병사의 무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들고 있는 이 창이 필름이라는 로마 보병의 대표적인 무기입니다. 네. 이 무기는 로마 병사들이 대열을 이루고 한꺼번에 적진에 한꺼번에 던져서 네. 적진을 흩어지게 하는데 그 주 목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 적진이 흩어지고 나면 로마 병사들은 글라디우스라는 그 단검을 빼서 양날검입니다. 네. 일제히 돌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단병 접전에 들어갑니다. 네. 고구려군에게는 환두대도라는 단날검이 있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양자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두 병사 갑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갑옷의 차이는 어떻게 날까요? 로마군은 판갑입니다. 약간의 부자연스러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 쇠 조각들을 정교하게 이어 만든 고구려군의 찰갑은 네. 상당히 유연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봐서는 고구려군의 찰갑이 더 싸워 전투를 하기에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기병의 경우는 어떨까요? 영화를 보면 로마의 말탄 기병이 아주 멋있게 그려지는데 말이죠. 두 나라의 기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겉모습부터 차이가 많이 나네요. 고구려 기병은 병사는 물론이고 말에까지 갑옷을 입혔고요. 긴 창과 칼, 그리고 이렇게 징이 박힌 스파이크 신발도 신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상당히 위력적일 것 같아요. 고구려군에게는 로마군이 가지지 않은 네. 그 특별한 장치가 있었습니다. 네네. 말을 탈 때 발을 단단히 고정시킬 수 있는 등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 예. 그것은 로마군에게 없는 고구려만의 그런 것입니다.
등자는 말 위에서 발을 고정시킬 수 있는 장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 위에서 발이 안정감을 가짐으로 해서 아, 바로 저게 등자군요. 예, 등자입니다. 저게. 아, 저것 때문에 병사들이 말 위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저것이 없다면 말 위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등자가 등장함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올 수 있냐면은 기병 훈련을 받는 시간을 상당히 줄여주게 됩니다. 이것은 고구려 군대가 점점 기병이 늘어나고 로마군이 기병이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네. 저거 보십시오. 등잡시는 상당히 칼을 휘둘기도 불안정합니다. 그렇죠. 예. 아, 발이 고정돼 있으니까. 예, 예. 네, 저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군요. 예. 고구려에는 5세기 초중반경에 등자가 등장했지만은 네네. 유럽은 그 뒤에 한 300년 뒤에 8세기에 가서야 등자가 등장합니다. 네. 이것으로 봐서도 고구려가 군사적으로 상당히 앞서 있는 세계적인 수준에서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국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고구려군과 로마군. 오늘 설명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고구려의 무기 체계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력적이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군대가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데는 무기만으로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뛰어난 전략 전술이 있어야 하고 용맹스런 지휘관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비문에 보면 고구려에는 수군도 있었다고 합니다. 광개토 대왕이 백제를 칠 때 직접 수군을 이끌고 참전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것은 다른 어떤 문헌에도 나오지 않는 광개토 대왕 비문만의 유일한 기록입니다. 고구려의 수군. 과연 수군이 존재했던 것일까요? 인천 월미도 앞바다. 한국전쟁 당시 연합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단행됐던 곳이다.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은 1600년 전에도 있었다. 서해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 위치한 문학산성. 이 돌 같은 거는 원래 석질은 아니에요. 삼국시대 이후 신라, 고려시대까지 한강을 방어하는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로 활용되던 곳이다. 그런데 백제는 주로 석송을 쌓지 않았어요. 토성을 쌓았으니까 그 위에 고구려를 통해서 보축이 됐고 성의 전체 둘레는 600m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남아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더욱이 후대에 진행된 보수 작업으로 정확한 축조 시기를 밝히기는 어려운 상태다. 동국대 윤명철 교수는 이곳을 4세기 말 백제의 미추성으로 추정한다. 백제의 한성을 방어하는 수군의 해안 방어 기지가 바로 이곳에 있었다는 것이다. 광개토 대왕이 일단은 경기만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해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바다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격시 관점에서 가장 좋은 곳이 바로 문학산성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성에 있어야지 바다를 관측하고 초기할 수가 있습니다. 적센 활동도 초기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저항하는 백제군이라든가 아니면 고구려군이 한성 지역으로 공격할 때 바로 이 지역에 있어야지 양쪽을 관측하면서 양쪽의 군사를 지휘할 수가 있는 것이 중요한 전략적 위치가 되는 것이죠. 바다와 육지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최적의 수군 요충지. 당시 중국 남조와 활발한 교역 활동까지 벌였던 백제의 거점 성이다. 백제의 수군 해양기지는 이뿐만이 아니다. 임진강 하구에서 해안 초소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관미성, 한강 유역의 아단성, 모로성 등 백제는 여러 성을 쌓고 한강을 방어하고 있었다. 고구려가 백제의 심장부 한성 공략에 성공하려면
먼저 이 수군 기지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약 3개 정도 길로 추정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길, 즉 광개토대왕이 이끄는 친정군은 바로 이 한강수로를 그대로 직공해서 현재 서울 지역으로 직공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는 바로 인천 상륙작전인데요. 서울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한강수로만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문학산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다시 여러 갈래의 길을 통해서 한성의 배후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남양반도 지역에는 백제의 당항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후에 고구려 당성군이 되는데 이 지역에 상륙했을 경우에는 바로 용인을 통해 가지고 현재 성남을 통해서 현재 한성 지역의 배후로 공격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의 비문을 보면 396년 고구려는 한강 유역의 백제를 공격, 큰 전과를 올린다. 백제 58개 성 700초원을 함락시키고 남녀노비 1000여 명과 가는 배 1000피를 획득한 것이다. 이러한 승리는 고구려 수군의 활약 없이는 불가능한 전투였다. 당시 고구려 수군의 백제 공격로를 추정해보면 크게 3가지. 제1지는 한강 수로를 거슬러 직접 한강으로 향하고, 제2지는 인천에 상륙해 백제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키며 올라온다. 그리고 제3지는 남양만으로 진입해 백제 한성의 배후를 공격하는 임무를 맡는다. 백제로서는 일거에 또 얼결에 심장부가 뚫려버리고만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것은 종전에 고구려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었고 또 백제의 방어 체계에도 허점을 찌르는 기습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이제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구려 수군의 존재는 광개토 대왕 비문 외에 전해지는 기록이 없다. 보다 자세한 수군 활동을 알아보기 위해 중국 요동반도로 향했다. 광개토 대왕이 백제전에서 친히 이끈 수군. 이후 벌어진 당나라와의 전투 역시 수군이 없었다면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발해만으로 둘러싸인 요동반도 최남단, 대흑산 정상에 고구려의 해양 방어성인 비사성이 있다. 성이라기보다는 마치 거대한 바위산처럼 보이는 비사성은 삼면이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정상에 올라서면 멀리 발해만이 한눈에 들어온다. 요동반도에 상륙하는 모든 배를 감시할 수 있는 천혜의 요새다. 645년 당나라는 안시성 공격을 위해 비사성을 점령했다. 수군을 이용해 안시성의 배후를 공격하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당나라 수군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발해만 일대에서 고구려 수군이 크게 활약했음을 의미하는 사건이다. 당시 당나라가 수군 지휘관들에게 책임을 물어 벌을 내렸다는 기록이 그 증거다. 그렇다면 요동반도 남단에 상륙하려던 당나라 수군을 막아냈던 고구려 수군의 해양기지는 어디에 있었을까? 비사성 앞바다, 작은 섬이 떠있는 장해군도를 살펴보기로 했다. 놀랍게도 이곳에 있는 성 이름이 고구려 성산이다. 마을에 나이 많은 원로를 따라 올라가 보니 지금도 성벽의 흔적이 남아있다. 바다 한가운데 작은 섬에 자연 지형을 따라 세워진 정교한 석성. 이것은 수군의 크고 작은 배를 정박하는 해양기지이자 바다의 동태를 살피는 감시 초소였다. 장해 현지는 이러한 고구려 수군의 존재를 보다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다. 404년 광개토 대왕이 장해군도를 점령해 이 일대가 고구려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다.
요동반도 밑에 장상 분도 지역에 고구려의 성들이 있었다는 것은 고구려의 해양방어 체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고구려의 해양방어 체제가 있다는 것은 결국 다시 말씀드려서 고구려의 수군이 최소한도 초기 활동, 나아가서는 적극적인 수군 활동을 통해서 적의 침입을 방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갑 기병을 앞세운 육군과 더불어 활약했던 수군. 이로 인해 고구려는 다양한 전략 전술을 구사하며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수군은 고구려를 동아시아의 패자로 만든 또 다른 공신이었다. 왜 광개토 대왕의 고구려 군대를 최강의 군대라고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이제까지 요동벌판을 말 달리는 중장기병의 모습만 상상해 왔었는데 고구려는 막강수군까지 보유하고 다양한 전략 전술을 구사하는 당대 최고의 군대였습니다. 이것이 광개토 대왕이 개척한 고구려의 영토입니다. 그의 나이 18세 나이에 왕위에 올랐던 광개토 대왕은 막강 군대를 진두지휘하며 고구려의 영토를 크게 확장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어릴 때부터 용맹하고 보통 사람들보다 키도 크고 장대한 기고를 지녀서 보는 사람들이 모두 감탄을 하는 그런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광개토 대왕의 고구려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그 의문은 우리가 처음 살펴봤던 수묘인 제도에서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개토 대왕의 비문에는 수묘인들의 출신 지역을 일일이 이렇게 새겨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모두 다 광개토 대왕이 정복한 지역들입니다. 왕의 비석이라면 적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을 텐데 유독 수묘인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은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광개토 대왕이 수묘인을 강조하고 수묘인 제도의 확립을 주장했던 데에는 국가의 통치 질서에 대한 그만의 특별한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광개토 대왕 비문에는 330가구에 달하는 수묘인들의 출신 지역이 일일이 다 기록돼 있다. 비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 대목이다. 요동 지역에서 데려온 복속민인 구민과 한강 유역, 옛 백제성에서 데려온 신뢰 한예들로 수묘인을 구성한 것이다. 그 비문상에 일단 내용이 신뢰 한예로 교체를 하려고 했으나 신뢰 한예가 수묘에 관한 법칙을 모를까봐 걱정이 되어서 구민을 110가를 배치했다.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새로운 사람들로 지금까지 수묘를 한 적도 없고 또 이 국내선 지역이 아무래도 백제 지역보다는 자연 환경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차이가 나고 하니까 아직 그 환경에 적응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왕릉을 제대로 수호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장수왕이 염려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수묘인 330가구의 구성 비율을 보면 구민은 110가구, 신뢰 한예는 220가구로 지정했다. 신뢰 한예가 정확하게 2배 더 많다. 또한 역할에 따라 다시 구견과 간연으로 나누어지는데 구견이 30가구, 간연이 300가구로 330가구가 된다. 출신 지역과 더불어 그 역할까지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다. 예, 보시는 것처럼 나라국자를 쓰는 구견, 그 다음에 볼간자를 쓰는 간연이라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구견이 30가, 간연이 300가인데 즉 1대 10의 관계로 뭔가 역할이 나눠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정해 봤을 때 구견은 아마도 왕의 능을 직접 수묘하고 청소하고 제사 지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간연은 이 주변에서 구견이 그와 같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농작물을 생산해서 지원한다라든지 관련된 부품을 조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일종의 보완적 관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비문에 적혀있는 이 수묘제는 광개토 대왕이 생전에 직접 지시한 운영 원칙에 따라 장수왕이 정비해 놓은 것이었다. 그렇다면 당시 이런 완벽한 수묘제 정비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정복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주민이나 지역 자체에 대한 파악이 완전하게 되어 있고 또 노동력을 차출하는 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조직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고구려가 당시에 지방을 지배하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백성들의 사회통합 질서를 확립한 광개토 대왕은 주변국들과의 관계 또한 하나의 원칙 하에 진행시킨다. 직접 지배하기보다는 제후국으로 설정, 간접 지배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따라서 항복한 주변국과는 더 이상 전쟁을 벌이지 않았다. 이러한 원칙은 비문에 나타나 있는데 백제 왕이 노객, 즉 신하가 되겠다고 약속하자 군대를 철수했고 신라 왕 또한 노객을 자청하자 군대를 보내 도와주었다. 광개토 대왕의 이런 통치 방식은 중국 북연과의 관계에서도 확인된다. 후연이 멸망한 뒤 세워진 북연을 종족, 즉 형제관계라고 규정지은 것이다. 후연이 붕괴된 다음에 그것이 어떤 나라가 됐냐면 바로 북연이 됐는데 이 북연은 바로 그 왕 고운이라는 사람이 고구려의 그 지족인 사람이 왕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광개토 왕이 종족의 설을 베풀었다는데 바로 신하국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백제나 신라나 가야 또 북방에는 동부여 또 후연 이런 나라들을 모두 신하국으로 삼고 고구려는 동방의 패자다, 동방의 천자국이다 이런 것을 실현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천하 질서의 중심국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숱한 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장시키고 여러 종족을 고구려 백성으로 받아들여 통합하려 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다. 선조 왕의 무덤과 자신의 왕릉을 수호하기 위해 특별히 수묘제를 정비하고 비를 세운 광개토 대왕. 이는 곧 고구려가 천하의 중심임을 선포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광개토 대왕의 국가 이념은 비석의 첫머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고구려를 건국한 시조 추모왕은 하늘신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물의 신 하백의 딸이라고 밝힌 것이다. 당시 고구려 지배청은 자기들 나라를 천성국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능비 첫머리에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을 천재이자 모는 하백여랑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재의 아들인 시조, 그 시조의 후손인 현 왕은 자연히 천손이 되집니다. 이런 하늘신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고구려는 천하에서 가장 성스러운 나라다. 이렇게 자기들 나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이 북부여에 파견했던 신하 모두르의 묘비. 이 비문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 자신은 노객 신하이며 대왕은 1월 지자, 태양과 달의 아들이라고 적어놓았다. (20여) 년의 재위 기간 동안 요동과 한반도 전역에서 대규모 전쟁을 수행했던 정복군주 광개토 대왕. 그러나 그의 목표는 단순히 영토 확장만이 아니었다. 전쟁은 국가의 기틀을 세우는 전초 작업에 불과했다. 다양한 종족을 통합하고 주변국을 거느리는 제국 고구려. 그것이 광개토 대왕이 꿈꾸던 고구려였다. 그 고구려에서 무덤 옆에 비석을 세우게 된 것은 광개토왕 때에 처음으로 수묘인들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역대 왕들이 세운 것에서 비롯됐고요. 광개토왕 자신도 자신의 무덤 앞에 수묘인들이 혼란 일으키지 않을 목적으로 세우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장수왕은 거기에서 끝이지 않고 그 고구려의 건국신하부터 시작해서 광개토왕의 뛰어난 업적을 쭉 명기하면서 이와 같이 뛰어난 업적을 후세에게 널리 알려서 우리의
왕의 위대성을 알리겠다. 그런 표현을 남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개토왕비의 성격은 단순히 수묘인을 위한 그 능비가 아니라 아버지의 광개토왕의 위협을 만천하에 밝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왕국에서 제국으로 격상된 고구려 제국의 위대성을 만천하에 보여주기 위한 그와 같은 천하비로서 표현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개토 대왕의 비석에는 대왕이 건설한 고구려의 모습이 이렇게 적혀 있다. 그 은혜와 혜택이 하늘에까지 이르렀고 그 위엄과 무공은 온 세상에 널리 퍼졌다. 또한 생업을 편안케 하였으므로 나라는 부유하고 오곡이 풍요하게 무르익어 백성은 넉넉했다.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 나라의 영토를 확장시키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준 좋은 왕, 위대한 왕. 광개토 대왕이 죽은 후 붙여진 이 시호를 보면 당시 고구려 사람들이 이 왕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대왕보다는 더 위대하다는 뜻으로 태왕이라고 불렀고 할 수 있는 모든 언어로 왕을 이렇게 칭송했던 것입니다. 광개토 대왕의 업적은 비단 영토를 넓혔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고구려가 천하의 중심이라는 고구려의 비전, 고구려의 정통성을 바로 세웠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변의 여러 국가를 직접 통치하기보다 제후국으로 거느리고 그 복속민들을 왕릉 수묘인으로 지정하며 점차 고구려의 백성으로 받아들인 것 또한 다양한 종족과 문화를 모두 포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광개토 대왕이 죽은 뒤에도 고구려는 비약적인 발전을 계속합니다. 수, 당, 중국의 통일 제국들과 당당히 겨루는 군사적으로 적수가 없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최강 고구려. 천하의 중심은 고구려라는 광개토 대왕의 자신감이 고구려를 지키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